중국의 맞불 관세에 대응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추가 보복 관세 부과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로 우리나라 등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행세 혐의로 LS그룹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고 260억 원의 대규모 과징금을 계열사들에 부과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재벌 비주력 계열사 매각 주문에 따른 본보기성 강경 조치로 해석됩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 또 오릅니다. 다음 달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엔 이동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84,700원의 유류 할증료가 붙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가게가 질병과 부상치료 등으로 발생한 고액 의료비 때문에 파산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2인과 3일, 병실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우려가 지속되면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외신팀 이승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 기싸움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더 조여가는 그런 모양새네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기존 500억 달러에 더해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로 대응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미국 무역 대표부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제품들을 알아보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는 미국이 2주 내로 중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대한 제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첨단 기술 관련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 투자 허가 요건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양국의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결국 이 같은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미국 국채 매도세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죠. 네, 세계 각 정부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나섰는데요. 특히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961억 달러에서 487억 달러로 절반 가까이 축소했습니다.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인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도 최근 상반기에 58억 달러 줄었고 일본, 아일랜드, 영국, 스위스도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또 중국을 대상으로 압박을 키웠기 때문에 결국 현재 1조 1,8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국채 매도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무역 분쟁 우려감까지 더해져서 신흥국, 특히 이제 중남미 국가들의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죠. 네, 통화 가치는 물론 주가까지 모두 빠지고 있는데요. MSCI 중남미 지수가 전날보다 0.57% 하락했고 올 들어서는 14% 넘게 빠졌습니다. 달러화 대비 브라질 헤아라는 전날보다 0.68%, 멕시코 페소는 0.48% 내렸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신흥시장 자산 매입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세계 경제가 벌써부터 공포에 휩싸인 모양인데 앞으로 협상 가능성은 있긴 한 겁니까? 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이번 관세 조치가 더 나은 협상으로 이어지길 원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협상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예정대로 다음 달 6일에 관세를 반려하고 중국과 보복 관세를 주고받는 것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다음 달 6일이 오기 전까지 양국이 막판 극적인 타결을 통해야만 세계 경제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곧 있으면 여름철 휴가로 해외여행 많이들 가실 텐데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별도 수수료를 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 원화로 결제되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원화로 결제되는 걸 차단하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해외에서 원화 기준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결제액의 3%에서 8%에 달하는 비싼 수수료를 묻는데요. 이를 잘 모르고 원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 전체 해외 카드 이용 금액에서 해외 원화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전체 해외 결제액 15조 623억 원 가운데 원화 결제는 18%를 차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서비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해외 원화 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 차단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다만 본인이 A카드와 B카드를 소지한 경우 A카드사와 B카드사에 모두 신청해야만 합니다.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약 331억 원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수년간 만연해온 채용 비리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은행권이 채용 모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예지 기자. 네, 강희지입니다. 네, 은행연합회가 어제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 기준을 의결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모범 기준을 보면 은행은 부정 청탁으로 합격한 직원의 채용을 취소하거나 해당 직원을 면직할 수 있습니다. 이 부정 합격자들은 이후로도 일정 기간 응시 자격이 제한되고 이들을 채용하는 데 관여한 채용 담당자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은행권 채용 비리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문제가 된 임직원 추천제 전형은 전면 폐지됩니다. 이번 규준은 국민과 하나, 우리신한 등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한 19개 은행들이 의결한 것으로 이사회 의결일인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네, 부정 채용으로 피해본 구직자를 구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요. 네, 은행은 부정행위로 직접 피해를 본 응시자를 파악한 경우 그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필기시험 전형에서 부정하게 채용된 응시자 때문에 탈락한 피해자라면 그 다음 단계인 면접 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은행은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전형 단계별로 일정 기간 합격 정원보다 많은 예비 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강 기자, 모범 기준이라 법적인 강제성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행이 될까요? 네, 적극 노력한다, 또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자율 규제인데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채용 비리로 40명 가까이 기소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은행권으로서는 이번 규준보다 더 강도 높은 내규를 만들어서 시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은행도 최근 채용의 최종 결재권자를 기존 부행장에서 행장으로 격상해 행정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 하이트, 효성에 이어 공정위가 통행세를 받았다는 혐의로 LS그룹 총수 일가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총수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기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LS그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것들이죠? 네, 공정위는 LS그룹이 전선의 원료인 전기동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았다고 봤는데요. 특히 중간 과정에 있는 LS글로벌이 2005년 설립 당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아서 사익 편취 혐의까지 적용을 받았습니다. 설립 당시 LS글로벌의 지분 비율은 LS전선이 51%, 총수일가 12명이 49%였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LS글로벌은 전기동을 시중가보다 싸게 공급을 받았고요. 그룹 내 계열사 4곳에는 비싸게 팔면서 이윤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197억 원을 가져갔다고 공정위는 봤는데요. 공정위는 여기에 참여한 LS 계열사 4곳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구자홍 LS 니코동재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등 총수일가 6명과 LS 등 법인 3곳도 이례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부당 지원 혐의로 그룹 총수가 고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LS그룹은 LS글로벌이 통행세와 무관하고 전현직 임원들이 검찰 고발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상조 위원장이 최근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얘기와 이번 조치가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총수일가에게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팔라고 주문을 했었는데요. 네. 특히 대표 업종으로 물류와 SI, 광고 계열사 등 4개 업종을 직접 지목을 하면서 이들 계열사들을 이용해 총수일가가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LS글로벌이 하는 사업이 바로 이 물류 사업과 SI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요.
게다가 실제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았었고 통행세 혐의까지 받고 있어서 이번 LS그룹을 본보기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 이후에 파장이 크게 일었을 것 같은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의 비주력 계열사 관련 발언 바로 다음 날이죠. 15일에 해당 업종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출렁였었는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삼성 SDS의 경우 전날보다 14% 급락한 19만 6,500원으로 떨어졌었고요. 같은 SI 계열사인 신세계 INC도 떨어졌고 광고 계열사인 이노션과 제일기획 등도 급락했었습니다. 이에 소액 주주들은 김상조 위원장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하루 만에 시가총액 2조 5천억 원이 증발한 삼성 SDS의 소액 주주들은 어제 공정위에 공문을 보냈었는데요. 비주력 계열사의 기준과 주식 매각 요구의 법적 근거 등을 답변하라고 촉구하면서 답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김 위원장의 사과와 사퇴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글이 40여 개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곧 휴가철이 다가오죠. 그런데 다음 달에 비행기 표값이 또 오를 예정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비행기 표에 붙는 유류 할증료가 인상되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다음 달부터 유류 할증료가 인상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오른다고 보면 될까요? 네, 유류 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운항 거리별로 책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500마일까지는 11,000원을 더 붙이는 식입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할증료도 올라갑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편도로 최장거리 노선인 인천에서 애틀랜타로 간다면 최고 84,700원이 부과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5,000마일 이상의 구간에 대해 최고 74,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항공사마다 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거리에 따라 금액이 추가되다 보니 국내선의 경우에는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유류 할증료도 인상되는 거라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 변동이 생긴 거죠? 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항공유가 오르면 단계별로 국제선 유류 할증료도 오르는데요. 다음 달 유류 할증료 기준이 되는 5월 16일부터 6월 15일 기간 동안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올라 유류 할증료도 6단계에서 7단계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권 기준, 그러니까 오는 7월 1일자로 결제되는 국제선 비행기 표에는 인상된 할증료가 반영됩니다. 다음 달 유류 할증료 인상폭은 지난 2016년 국제선 할증료 체계가 거리 비례 구간대로 바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최소 3조 원이 넘는 낙찰가로 이른바 쩐의 전쟁으로 불렸던 5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가 이틀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이통업계는 내년 3월 5G 상용화를 목표로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인데요. 5G 상용화가 이뤄지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산업부 권지단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먼저 어제 경매 결과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전국 서비스 구축에 유리해 황금 주파수라고 불리는 3.5GHz 대역과 280MHz 폭에 대한 경매는 SKT와 KT가 각각 100MHz, LG U+는 80MHz 폭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28GHz 대역은 이동 3사가 800MHz씩 나눠 갖게 됐습니다. 100MHz 폭인 한 개 블록당 가격이 960억 원까지 오르면서 전체 낙찰가는 시작가보다 3,400여억 원 오른 3조 6,183억 원으로 끝냈습니다. SK텔레콤이 1조 4,258억 원, KT가 1조 1,758억 원, LG U+가 1조 167억 원을 이번 주파수 할상 대가로 지불하게 됐습니다. 네, 5G 상용화가 이뤄지면 어떤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통신 서비스의 속도와 품질이 개선됩니다. 5G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4세대 이동통신 LTE보다 속도가 20배가량 빠릅니다. 또 한꺼번에 여러 기기를 제어하고 통신할 수 있어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론과 자율주행차, 홀로그램과 같은 산업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겁니다. 주파수 경매 주관 부처인 과기부는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 스마트 공장 등 다양한 혁신과 도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전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서비스들이 상용화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내년 3월쯤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장비업체 선정과 통신망 구축의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먼저 경매 금액을 납부하고
장비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9월까지는 장비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장비 업체는 기존 시장을 선점한 삼성전자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화웨이, 이 두 곳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비 업체를 선정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 상용망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5G 시설 투자에는 향후 5년간 최소 20조 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권 기자, 경매 가격도 그렇고 시설 투자까지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홍콩이나 이제 통신비가 오르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드네요. 네, 처음 경매 가격이 공개됐을 때부터 그 같은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금 높은 경매 비용과 투자 비용이 가계 통신비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매 가격이 3조 원이 넘고 시설 투자 비용도 20조 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5G 투자로 나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선 소비자들의 통신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가계 통신비 부담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암과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다음 달부터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고액 의료비 지출로 저소득층 가계가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대상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재난적 의료비는 4대 중증 질환, 즉 암과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병만 지원해줬습니다. 올해 들어 시범적으로 지원 범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었는데요. 오늘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가 제도로 자리 잡고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지난해 15,000명이었던 지원 대상자는 8만 명 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런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네,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거나 전세금을 빼야 할 만큼 저소득층의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의료비가 1년 소득의 20%를 넘으면 재난적 의료비로 규정됩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451만 9,202원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퇴원 후 180일 안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입원비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들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요? 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인실과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입원실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음 달부터 2인실의 본인 부담률은 100%에서 50%로, 3인실은 100%에서 40%로 줄어듭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 40%, 3인실 30%까지 떨어집니다. 이 밖에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의 본인 부담률도 2개까지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차상위 계층은 20에서 30%였던 본인 부담률이 10에서 20%로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정책 서민금융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채무자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애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관련한 내용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민금융 정책의 이 개편 방안이 제시가 된 건데 네.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제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이제 모색하겠다. 또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게 핵심인데요. 전체적으로 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민금융 관련해서는 이제 2탄, 두 번째 정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먼저 나왔던 게 1,000만 원 이하 장기 소액 연체자, 10년 동안 1,000만 원 이하의 이 채무를 못 갚는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못 갚는다라고 해서 이제 100% 비탄감을 해주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정책이었고요. 네. 어제 나왔던 것은 현재 서민금융 관련해서 TF팀을 이제 구성을 해서 다양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 번째 정책이 곧 나오게 될 텐데 그 아웃라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 나온 개인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이 채무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이제 배려,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감면율이 한 60% 정도인데 이걸 뭐 완전 비탄감은 아니지만
최대 80%, 이 비율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까지 좀 나와 있고 10년간에 걸쳐서 갚아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짧게 줄여주자. 그래서 빨리 이런 사람들이 신용불량자에서 회복할 수 있게 낙오자를 구제해주자는 서민금융 관련 이제 두 번째 정책들이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 지금 막 하셨는데 채무조정 때에 현재 이제 60%의 감면율을 더 높이고 이제 상환 기간은 단축한다는 그런 계획인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빚을 못 갚아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법원의 개인 회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법원 개인 회생 관련해가지고 그 채무 변제 기간을 최근 판례에 따르면 이게 3년, 5년도 아니라 3년까지도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이 법원의 개인 이 회생 제도는 3년인데 개인 워크아웃은 지금 10년간 갚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10년이 너무 길다. 금융위에서는 좀 이 변제 기간을 줄여주자. 근데 채무는 그대로인데 기간만 줄이면은 당연히 더 못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뒤따라야 될 게 뭐냐? 이 채무 탕감 비율도 60%에서 훨씬 더 높이자. 제가 보기엔 아마 한 80%까지도 또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러니까 채무를 더 많이 줄여두는 대신에 더 빠른 시일 내에 갚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런 취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좀 이 빚쟁이, 그러니까 이 신용불량자에서 회복돼서 사회에 뛰어들어서 좀 제 역할을 해라. 이런 것이 아마 서민금융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금융회사, 특히 이제 협약금융회사 등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과제일 것 같은데 네. 뭐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법원의 개인회생과는 좀 다르게 개인 워크아웃은 다 금융기관들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채무 탕감 비율을 60%에서 뭐 더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든가 빚 변제 기간을 줄인다든가 하는 것은 뭐 금융 당국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더 지시를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관돼 있는 금융기관도 어느 정도 여기에 동의해야 되고 이런 서민금융의 정책적인 공감을 해야만 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동의하는 부분은 뭐 그리 어렵지 않지 않을까. 금융당국이 또 나선다면 아마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채무의 부담을 이제 줄여주는 것과 얘기가 같이 나온 게 이제 지속 가능한 메커니즘이 강조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 위원장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 이제 서민 금융 지원 체계가 오랜 기간 덧붙여진 정책의 결과들이다.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1,000만 원 이하 장기 소액 연체자 10년간 지속된 사람들 완전히 100% 빚탕감 이걸로 끝내니까 마치 그게 전시행정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도 이게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민금융 좀 더 힘든 뭐 특히 신용등급 8등급 밑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우리가 지원하겠다. 당신들이 여기서부터 탈출하는데 도와주겠다라는 사인을 주겠다라는 정책적 연속성을 이제 강조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서민금융들은 2탄, 3탄, 4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무엇보다 이제 서민 금융 지원에서의 실질적 효과는 이제 거듭 강조가 된 부분인데, 그간 서민 금융이 공급 실적을 내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저신용자들을 많이 만들었다. 저신용자들이 배제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뭐 네. 미소금융, 네. 뭐 햇살론, 디딤돌 대출은 좀 더 이제 크지만은 또 세희망 홀씨 대출, 바꿔드림론 잘 보면은 이거를 이용해야 될 사람은 정말 약자여야 되잖아요. 네. 뭐 진짜 신용 등급 어디 가서 돈 한 번 못 빌릴 뭐 9등급, 8등급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책 자금이다 보고 또 관련 기관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역시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신용자에게는 안 가고 그나마 이 돈을 좀 잘 갚을 수 있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이것을 아마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는 공급자 위주의 뭐 정책금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건 딜레마 같아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더 어렵고 못 갚을 분들에게 이런 정책금융이 지원된 서민금융이 지원돼야 되는 건 맞지만 네. 또 그렇다고 이게 정책자금인데 아예 빚도 못 갚을 이자도 못 낼 분에게 또 지원할 수는 없고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한 이런 지원에 대한 판단들 이런 시스템들은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서 서민 금융 상품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사실 현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은 각각 이제 운영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불안정한 상황에서 겉돌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이거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가령 지금 보면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복권기금이라든가 네. 또 금융사 출연금에서 이제 재원들이 마련이 되고요. 미소금융은 기업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 재단에서 기부금 형식으로 모아두는 재원이 있고 네.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에서 또 마련되고 그러니까 뭐 연간으로는 계획이 나오겠지만은 이게 모여야 이게 누군가가 이걸 대출해주고 모여야 대출해주고 자금 수급 계획이 실은 일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민금융, 정축상품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는 이런 관련한 추정기관들이 다르다 하더라도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앞으로 향후 3년 내에는 뭐 미소금융에는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좀 중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이걸 보고 이 대출해주는 데에서도 맞게 대출도 해주고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 나는 햇살론을 할까 바꿔드림론을 할까 좀 이게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조율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자금 수급들은 누군가가 이제 조절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추가로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아까 평론가님도 앞서서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서민 금융을 이제 강화하면서 정부가 원하는 효과는 어떤 걸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 사회에 뭐 아주 쉽게 말해 신용 불량자들이 많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결국에는 자포자기하게 되겠죠. 그러면 완전히 우리 사회에 아웃사이더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초로 그 장기 채무 10년 비탄감이라든가 서민금융 이제 1탄, 2탄, 3탄들이 나오는 이유도 그런 이제 낙오자들을 하루속히 좀 빨리 탈출시켜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좀 끌이는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오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 메시지고 그게 정책적인 의도이자 과제인데요. 뭐 제가 댓글들도 좀 보고 여론들을 좀 보니까 그래도 많이 나오는 지적들은 역시 이제 모럴 해저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빚 지고 안 갚고 나는 빚 계속 갖고 있는데 이제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뭐 상대적인 분노들, 박탈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지만 취지는 정교해야 된다. 특히 이제 사기꾼들이 또 붙게 됩니다. 이거를 아예 이걸 서류를 꾸며가지고 나랏돈 빼먹듯이 이런 것들을 좀 엄단하고요. 이게 신용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진짜 어렵지만 이분들 중에서도 정말 잘 갚을 수 있는데 이 낙인 때문에 못 갚을 사람을 추스려서 이분들에게 좀 지원하는 이거야말로 이제 금융당국의 하나의 숙제이자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 하반기 중에 공개될 예정인데 그때까지 서너 차례 회의가 남은 상황입니다.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가 1년 전과 비교해서 40% 가깝게 줄어든 걸로 집계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각종 규제가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지난달 서울의 주택 거래량 총 11,71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18,000여 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7.2% 줄어든 겁니다. 강북이 6,300여 건, 또 강남이 5,400여 건을 기록해 각각 30.7%, 43.4% 줄었습니다. 특히 강남 4구의 주택 매매 1,600여 건에 불과해 1년 전보다 6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시행됐고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에 또 보유세 개편안 공개까지 앞두고 있어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 기자, 수도권과 지방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죠? 네, 수도권 주택 거래량 3만 5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5.6% 줄었습니다. 지방은 14,000여 건으로 13% 정도 감소했는데요. 눈여겨볼 지역이 있습니다. 부산이 4,000여 건에 머물러 40% 넘게 급감했고요. 울산은 거래량이 1,000건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36%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 7천여 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0%, 또 5년 평균치 대비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봐도 아파트, 연립, 다세대 모두 20% 이상 감소했고요. 단독, 다가구 주택 거래도 12% 줄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2만 7천여 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8.5% 감소했는데요. 봄 이사철이 끝나면서 전월 대비로는 17% 넘게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신혼희망타운, 국토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주택 지원인데요.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다가 입지 조건이 뛰어나서 수도권 위주로 공급되고 유독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로또 주택을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었죠. 이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조진희 연정부동산연구소 대표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신혼희망타운이 관심을 끌었던 건 역시 이제 지역 그리고 분양가였는데 구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2022년도까지 7만 가구가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지구에서는 한 3만 호, 그다음에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서 4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어지는데 지금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기존 택지 지구에 해당되어지는 서울 강남 수도권 역세 지구라든가 과천 주안 지구, 그다음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처럼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 가격을 가장 많이 이끌었던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변 시세의 80% 정도의 시세 가격, 감정가의 시세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미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가져가는 부분인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신혼부부들이 이제 그 기준 자체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혼부부까지 포함해서 자녀가 없더라도 7년간의 기간을 좀 더 둘 수 있다라는 거고, 도시 근로자 연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월소득 기준에서 120% 이상 내시는 분들 한해서 또 적용이 되다 보니까 보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 청약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었을 때 상대적으로 가격도, 그다음에 이제 분양 가격을 놓고 봤었을 때 시세 차익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런 청약 기회라는 그런 시장의 여론들이 좀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가 됐던 게 이 공급가였습니다. 서울, 수서나 위례, 성남 등 주거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분양가가 이제 5, 6억 원대로 이제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세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취지에 맞게 원래 서민 주거 안정층을 위해서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청년 초기에 이제 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월 상한 금액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게 월 평균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의 납입금이 적당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시세 감정가를 기준으로 잡다 보면은 이번 예정되어지고 있는 성남 판교 지구라든가 위례 신도시만 하더라도 주변 시세 기준으로 했었을 때 분양가가 한 5억에서 6억대로 책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실제 주거 안정을 하기 위한 층들이 실제적인 청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걸 현실적인 가격으로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일단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는데 현재 이제 감정가로 공급하고 있는 택지 가격을 조성 원가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소형주택 위주로 해서 40m 제곱에서 60m 제곱 그 주요 평형대가 구성이 되어지는데, 공급 가격을 기준으로 놓고 보다 보니까 시세 감정가가 아닌 조성 원가가 되는 토지 가격과 건축비로 산정을 해서 통상적으로 지금 부담 가능한 한 2억에서 3억대의 주택 가격으로 마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현실적으로 원래 그 취지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초기에 이제 신혼부부로서의 입주가 가능한 자본들이 좀 적은 분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공급이 되면 자칫 신혼부부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네, 대비책은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신혼부부에 해당되어지지 않는 오히려 이제 3포 세대에 해당되었던 청년층이라든가 네. 나홀로 세대들 입장에서는 좀 더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매 제한 규제라든가 실거주 의무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로또 청약 중에서 강남권역에 이번에 청약을 해놓고 보니까 일반 분양이나 특별 공급분을 놓고 보니까 금수저 논란에 되는 이른바 자산이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보완 정책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가격을 합한 금액이 2억대 중반, 현실적인 좀 고려를 해서 소득이 좀 적거나 사회 초년생 그 기준으로 해서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공급을 해서 이런 문제를 좀 잠재워 보겠다라는 게 정부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우려되는 거는 로또 분양입니다. 분양가를 대폭 낮추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시세 차익이 발생할 테고요. 실제 이제 반값 아파트로 불린 보금자리 주택 공급 때도 한바탕 이제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냥 단순 산장을 놓고 보더라도 건축비와 토지비 기준으로 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례 판교라든가 강남 수서를 놓고 보더라도 이미 주변 시세 반값에 예상되어지는 분양가가 책정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이미 로또 청약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번에 이제 조건부로 내세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두 가지 방식입니다. 수익형 모기지 방식이라고 해서 일부 분양금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 70% 정도를 장기로다가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매각했었을 때 매각 차익에 대해서 일부를 환수해 가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매 조건부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환매 조건부 기준은 사는 동안에 10년 안에 매각을 하게 될 경우 LH공사가 이것을 상대적으로 의무적으로 사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도 정기 예금 수준의 어떤 가상금리면을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그 투기 목적으로 해서 부동산을 그 보유하고 있다가 파는 세력들을 근절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규제는 없습니까? 예, 현재 기준으로서 아직 이제 정확하게 세부 조항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매 제한 기준과 그다음에 이제 거주 기간의 의무 보유는 가져가지만 강제적으로 이제 환매 조건이 대상되어지는 것들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보도를 보면 정부가 신혼 희망타운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이 7만 호였는데 3만 호를 이제 더해서 10만 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투기 과열 지구나 이제 투기 조정 지구라든가 이렇게 이제 되어지면서 실제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직장 수요층들이 청약의 기회, 분양의 기회가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청약 가점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좀 더 공급량을 늘려준다라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저희 나라 경제하고도 가장 민감한 그런 사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신혼부부 희망타운 안에는 사회적 기업까지 유치를 해서 양육시설까지도 좀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이 되고 경제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정연을 하겠다. 그래서 정부는 좀 더 국가를 위한 산업 정책에 어떤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을 하겠다라는 의지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조진희 대표와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주거복지 로드맵 중 신혼희망타운과 관련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 시각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여파에 5거래일째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0.7%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1% 넘는 하락폭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도 잠깐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매도세를 이끌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주요 시가총액 상위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지금 오르고 있고 나머지 주요 주가들은 다들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게 지금 한국 증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우선은 미국이 중국과 미국의 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이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7월 6일을 1차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말도 그렇고 7월 초까지는 우리나라 증시가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급락한 부분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급락했을 때는 저평가 구간은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아직 체감은 안 되시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잘 견뎌내야 어떤 좀 주식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떤 무역 분쟁 외에 다른 어떤 이벤트가 딱히 없다는 점도 지수를 반등을 크게 갖고 갈 수 없는 모멘텀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강도도 약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당분간 좀 대형주보다는 실적 개선 뒷받침되고 있는 중소형주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실질적인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로 인한 중국 쪽에서의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1차적으로 타격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의 중간재, 중간 상품에 대한 중간재를 많이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IT나 어떤 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이 변동성 장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